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31살 딸은 들뜬 얼굴이었고 예비사위는 예의 바르고 말끔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긴장하면서도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예비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시골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건가요? 저희 부부가 노후를 보내려고 고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시면 대출받기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순간 밥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아내는 65이고 딸 하나를 두고 살았습니다. 딸 이름은 박수연이에요. 저희 부부에게 수연이는 늦게 얻은 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병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절에도 가보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37에 수연이를 얻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는 하루 종일 얼굴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우리가 정말 잘 키우자.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못 가진 것, 못 배운 것, 못 누린 것까지 다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였는지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뭐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며 키웠습니다. 피아노 배우고 싶다 하면 피아노 학원 보내고 미술 배우고 싶다 하면 미술 학원도 보냈어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다 영어 캠프 간다고 하니 저희 형편에는 무리였지만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인데 남들 하는 건 해줘야지. 저도 맞장구 쳤죠. 그래. 우리 고생은 우리가 하면 되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문제는 저희가 너무 오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연이가 대학 갈 때도 그랬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지만 한 번도 아이 앞에서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취직 준비를 오래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돼? 저는 말없이 보내줬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한 적도 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노후 생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자. 취직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수연이는 취직을 했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부가 도와주는 버릇은 쉽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면 봉투를 주고 이사하면 가전제품을 사주고 차가 필요하다 하면 보태줬어요. 수연이가 고마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빠 고마워. 엄마 나중에 내가 잘할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부모가 참 그렇습니다. 자식이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도 그동안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제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관절이 안 좋아 병원비가 조금씩 늘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붙잡은 게 바로 시골집이었습니다. 시골집은 제 고향 근처에 있는 작은 집입니다. 원래는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기와도 낡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치면 되지. 우리 둘이 늙어서 살기엔 딱 좋아. 그 집을 산 건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값이 비싸지 않았고 제가 퇴직금 일부와 조금 모아둔 돈을 합쳐 겨우 마련했어요.
서울 집값은 꿈도 못 꾸지만 시골 작은 집 하나쯤은 노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시간이 지나며 그 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잡초를 뽑고 마당 한쪽에 꽃을 심었어요. 작은 감나무도 한 그루 심었습니다. 나중에 가을 되면 여기감 열리겠지?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괜히 큰 소리 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거름도 주고 잘 키울 거야. 사실 저는 농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도시 아파트에서는 늘 관리비, 병원, 생활비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시골집 마당에 서면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창고도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을 떼어내고 새 경첩을 달고 비가 새던 지붕도 손봤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은퇴하고 목수해도 되겠네. 이 정도로 무슨 목수야. 그래도 내 눈엔 멋있어. 그 말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늙어서 서로 기대며 살 마지막 자리였어요. 도시에 있는 집을 줄이고 나중에는 그곳으로 내려가 살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에 물 주고 낮에는 읍내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평상에 앉아 바람을 맞는 살. 거창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수연이도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같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 벌레 많아. 엄마, 화장실 너무 낡았어. 그래도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나중에 엄마 아빠 여기 살면 너 놀러와. 마당에서 고기 구워줄게. 수연이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언젠가 딸 결혼 문제의 중심이 될 줄은요. 수연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한 건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어요. 아빠, 나 만나보는 사람 있어.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 괜찮아.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아내는 옆에서 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래? 제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번 주말에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바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줘야 하지? 갈비찜 할까? 잡채도 해야겠지?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결혼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둘러. 처음 오는 사람인데 밥상은 잘 차려야지. 아내는 그날부터 며칠을 신경 썼습니다. 그릇도 꺼내 닦고 식탁보도 새로 빨았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사실 긴장됐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주말 오후 수연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33.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손에 과일 바구니도 들고 왔더군요. 아내는 긴장이 풀린 듯 웃었습니다. 뭘 이런 걸 사왔어요. 그냥 오지.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빈손으로 오기가 죄송해서요. 식사는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도윤 씨는 수연이 회사 생활 이야기도 하고 자기 부모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자취 중이라고 했죠.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인가? 제가 묻자 도윤 씨가 잠시 수연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짧았는데 저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미리 맞춰둔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요. 수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예요. 도윤 씨는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아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사람은 밥을 먹는 태도만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걸 그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으러 부엌으로 갔고 저는 차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물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말해봐요. 혹시 시골집 지금 비어 있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시골집? 네. 수연이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노후에 내려가시려고 고쳐두신 집이 있다고요. 아내가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다 말고 우리 쪽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 주말에 가끔 내려가고. 도윤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거기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도윤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전세도 대출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골집에서 살면 월세도 아끼고 저희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 자체만 들으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시작이 힘든 걸 저도 압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월급만으로는 전세도 쉽지 않다는 것,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는 문제는 의논해 볼 수 있지. 다만 그 집은 우리 부부가 나중에 살려고 준비한 곳이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 집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잖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수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몇 년만 살다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직장은 서울인데 시골에서 어떻게 출퇴근하려고? 수연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재택도 가능하고 나는 나중에 근처로 이직하면 돼.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살 곳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집을 자기들 계획 안에 넣어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명의도 수연이 앞으로 해주시면.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는 제가 반응하지 않자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그냥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출이나 생활계획 세울 때 그게 훨씬 유리해서요. 수연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 그 집 명에 내 앞으로 해주면 대출받기 편하대. 저는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집은 엄마랑 아빠가 나중에 살려고 준비한 집이야. 수연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비어있잖아. 그 말이 참 쉽게 나왔습니다. 비어있다. 그 집은 비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노후 계획이 들어있었고, 주말마다 내려가 고친 시간들이 들어있었고, 아내가 마당에 심은 감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집은 우리가 늙어서 살려고 마련한 마지막 자리야. 수연이는 답답하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부모가 자식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아내에게도 아팠던 겁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거랑 우리 노후를 내놓는 건 다르다. 도윤 씨가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시작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건 압니다. 저도 수연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왜 우리 노후를 먼저 내놓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생각해 보겠네. 보증금을 조금 보태거나 처음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건 의논할 수 있어. 수연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집은 안 된다는 거야? 명의는 안 된다. 제 말에 수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내 결혼보다 그 집이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참 이상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이요. 집이 더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저와 아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결혼이 중요하니까 더 조심하는 거야. 수연이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시작부터 남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 것이든 누구 것이든. 도윤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아내가 오늘 얼마나 정성껏 밥상을 차렸는지 압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며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압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희는 축하보다 계산을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참는 얼굴이었고 도윤 씨는 계속 물컵만 만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 네, 아버님. 이 이야기는 수연이와 미리 한 겁니까? 도윤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으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한 거야. 아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혼 인사 온 게 아니라 집 이야기하러 온 거니? 수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우리 결혼하려고 인사 온 거 맞아. 그런데 밥상 끝나기도 전에 집 명의가 나오니?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라니까.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실은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현실도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평생 수연이에게 싫은 소리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다 하면 먼저 마음 약해지는 사람이었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잘못 꺼낸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네. 도윤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수연이와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좋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워가는 거지 양가 부모 노후를 담보로 시작하는 게 아니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나 도와줬잖아. 왜 이번엔 안 돼?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늘 도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제가 만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 해주고, 어렵다 하면 해결해주고, 부족하다 하면 채워줬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세상의 벽을 너무 늦게 보여준 걸지도 모릅니다. 수연아, 말하지 마. 아빠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네가 서운한 건 알겠다. 아니, 몰라. 아빠는 몰라. 요즘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집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너도 모르는 게 있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늙어서 병원비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고 자식에게 짐 될까봐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는 마음은 너도 모른다. 수연이 눈물이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서 거절하는 거야. 수연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갈래. 도윤 씨도 급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이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도 딸이 좋아하던 잡채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아내는 말없이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둬. 내가 치울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마음이 아파.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물을 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 해주며 키웠나 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건 우리 책임도 있어. 저는 식탁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과 예비사위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오늘 수연이가 결혼 이야기하면서 웃을 줄 알았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 행복한 얼굴로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도 어색하게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단이니 혼순이 그런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남은 말은 진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안 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단호한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알아. 수연이가 울면 당신 또 흔들릴까봐 그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 눈물에 약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수연이가 울면 제가 먼저 안아줬고 무슨 일이든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시골집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아내, 감나무 옆에 서 있는 저, 창고 문을 고치다 찍힌 사진. 그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집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을 넘겨주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병들거나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딸에게 기대게 될 겁니다.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오늘 딸을 편하게 해주려고 내일 더 큰 짐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밤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말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자. 아이를 끊어내자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긋는 것과 사랑을 끊는 건 다릅니다. 그걸 딸도 언젠가는 알았으면 했습니다. 사흘 동안 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내려놓고 또 들여다봤어요. 전화해볼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사실 저도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밥은 먹었는지 울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달려가 달래면 딸은 똑같은 방식으로 배울 겁니다. 울면 부모가 물러선다고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전화기 너머로 딸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나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내가 심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도 마음이 급했겠지. 도윤 씨랑 집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빠 엄마 집인데.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 씨랑도 많이 싸웠어. 내가 그 집 명의 얘기한 건 잘못이라고 했어. 도윤 씨도 죄송하대. 그래. 아빠, 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 그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당장 말하고 싶죠. 그 사람 다시 보라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딸의 인생입니다. 제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는 봐야 해. 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 것을 먼저 내놓으려 하는지.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남의 것을 쉽게 계산에 넣는 사람인지 그건 결혼 전에 꼭 봐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수연아. 엄마 아빠가 너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노후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도울 수는 없어. 알아. 살림 시작이 힘들면 우리가 가능한 만큼은 보태줄 수 있다. 하지만 집 명의는 안 된다. 그건 변하지 않아. 딸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 며칠 뒤 수연이와 도윤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도윤 씨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밥상에는 진명의 이야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전세, 대출 한도, 생활비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줄일지, 결혼식을 작게 할지까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딸과 예비사위가 늦게나마 알아가고 있다면 아직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시골집에 더 자주 내려갑니다. 마당 감나무는 제법 자랐고 창고 문은 아직도 제가 고친 그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는 갈 때마다 마당을 쓸고 꽃을 심습니다. 여보, 이 집 지키길 잘했지? 아내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지. 그 집은 우리 부부의 욕심이 아닙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힘들다 하면 도와주고 싶고 넘어질까봐 미리 손을 내밀고 싶죠. 하지만 부모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게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자식도 자기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노후를 모두 내주면 언젠가는 그 자식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요. 수연이는 지금 도윤 씨와 결혼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집은 작게 시작하기로 했고 결혼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가능한 만큼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골집 명의는 그대로입니다. 며칠 전 수연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그때 거절해줘서 고마워. 저는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고맙다고? 그때 아빠가 그냥 해줬으면 나는 계속 당연한 줄 알았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배워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처음엔 서운하고 아프지만 지나고 보면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인사온 자리에서 자식과 예비사위가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명의부터 묻는다면 그 집을 내어주시겠습니까?